차가 멈춘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지붕이 내려앉은 폐가 한 채가 산안개 속에 서 있었다. 배점수는 차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딛다 그대로 멈췄다. 아들 백이철은 뒷좌석 문을 열며 빨리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며느리 양혜경이 낡은 보따리를 마루 위로 던졌다. 보따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뒹굴었다. 백이철은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고 고개를 돌렸다. 엔진이 걸렸다. 자갈을 튀기며 차가 산길을 내려갔다. 배점수는 서 있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엔진 소리가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산새 한 마리가 울었다. 바람이 깨진 기와를 스치며 낮고 긴 소리를 냈다. 배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폐가의 처마를 올려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초보작가 소리상자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이철의 차는 국도를 벗어난 지 이미 한참이 지나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신호를 잃었고 아스팔트 도로는 어느새 비포장 흙길로 바뀌어 있었다. 차체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배점순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쥔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길이 좁아지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차 옆면을 긁어댔다. 배점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운전석에 앉은 백이철의 어깨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목덜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수석의 양혜경도 마찬가지였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톱 끝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다. 엔진 소리와 흙길에 부딪히는 타이어 소리만이 좁은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배점수는 입을 열었다. 기철아, 이 길이 맞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이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한번 흘깃 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양혜경이 대신 입을 열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했다. 말끝에 짜증이 묻어 있었지만 배점수는 모른 척했다. 창밖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보이던 하늘이 점점 가늘어졌다. 산 그림자가 길 위로 내려앉았다. 한낮인데도 어두웠다. 배점수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아들이 말한 요양원은 공기 좋은 산 아래에 있고 방도 넓고 밥도 잘 나온다고 했다. 주변에 산책로도 있어서 어머니 다리 운동하기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다. 배점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가 급하게 좌회전했다. 배점순의 몸이 문짝에 부딪혔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좌회전한 길은 더 좁았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폭이었다. 양쪽에서 나뭇가지가 차 지붕을 긁었다.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배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상한 예감이 목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예감을 삼켰다. 아들이 설마 하는 생각이 예감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흙길이 끝나는 곳에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란 공터가 있었다. 백이철이 차를 세웠다. 엔진이 꺼지자 정적이 내려앉았다. 배점수는 창밖을 보았다. 공터 너머로 무너진 담장이 보였다. 담장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할 기와가 땅 위에 깨져 흩어져 있었다. 그 뒤로 낡은 건물 한 채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서 있었다.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그 공간에는 잡초가 가득했다. 배점수는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더 깜빡였다. 눈앞의 풍경이 바뀌지 않았다. 요양원이 아니었다. 산 아래 깨끗한 건물도 없었고 넓은 방도 산책로도 없었다. 있는 것은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폐가 한 채뿐이었다. 백이철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구두 밑창이 마른 흙을 밟았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며 어머니에게 내리라고 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다. 배점수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백이철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시선이 폐가 쪽을 향해 있었다. 기철아, 여기가 어디냐고 배점순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끝이 흔들렸다. 백이철은 여기가 좋다고 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한테 딱이라고 했다. 그 말에 양혜경이 차에서 내리며 코를 찡그렸다. 곰팡이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며 빨리 끝내자고 재촉했다. 양혜경이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비닐봉지 2개가 있었다. 양혜경은 보따리를 한 손으로 집어 폐가 마루 위로 던졌다. 보따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뒹굴었다. 비닐봉지도 그 옆에 내팽개쳤다. 안에서 라면 봉지
비닐봉지와 생수병이 굴러나왔다. 양혜경은 손을 털며 다시 차 쪽으로 걸어갔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배점수는 차에서 내렸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을 딛는데 발밑에 흙이 무르게 꺼졌다. 비가 온 뒤인 듯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신발 밑으로 물기가 스며들었다. 배점수는 폐가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심했다. 벽 한쪽에 금이 길게 나 있었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마루 위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구석에 거미줄이 두껍게 쳐져 있었다. 백이철이 다가왔다. 어머니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리는 듯 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얇은 봉투 안에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당분간 쓸 돈이라고 했다. 배점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백이철이 봉투를 마루 위에 놓았다. 보따리 옆에 나란히 백이철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인사인지 회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등이 보였다. 구두 소리가 마른 흙을 밟으며 차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엔진이 걸렸다. 자갈이 튀는 소리가 났다. 차가 좁은 흙길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배점수는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차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나뭇가지 사이로 한번 깜빡이더니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이 조용해졌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산새가 울었다. 짧게 한번 울고는 멈췄다. 배점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얼굴 위로 그림자가 지나갔다.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었다. 공터가 한층 어두워졌다. 배점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폐가를 마주 보았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기울어진 건물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옮기며 한 발 한 발 마루 쪽으로 걸었다. 잡초가 발목을 스쳤다. 이슬이 묻어 바짓단이 젖었다. 마루 앞에 섰다. 나무 바닥이 사가 있었다. 발을 디디자 삐걱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마루 한가운데 보따리가 있었고 그 옆에 비닐봉지와 봉투가 있었다. 배점수는 보따리 옆에 앉았다. 무릎을 천천히 접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다. 앉고 나니 허리가 욱신거렸다. 등을 기댈 곳을 찾았지만 뒤에 벽은 금이 가 있어 기대기가 불안했다. 그냥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았다. 마루에 앉으니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다. 공터 너머 산길이 보였다. 아들의 차가 내려간 그 길이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흙길 위에 타이어 자국만 두 줄로 남아 있었다. 배점수는 그 자국을 한참 보았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깨진 기와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휘 하는 소리를 냈다. 폐가 안쪽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 것 같았다. 배점수는 놀라지 않았다. 시장 좌판에서 새벽마다 쥐를 쫓아본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놀랄 배점순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갈아입을 옷 2벌, 수건 1장, 양말 2켤레, 작은 약통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양혜경이 싸준 것이었다. 정확히는 양혜경이 옷장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은 것이었다. 배점수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놓았다. 접힌 채로 구겨진 옷을 펴서 다시 반듯하게 접었다. 비닐봉지 안을 확인했다. 라면 5봉지, 생수 2병, 그리고 비닐 바닥에 김 한 봉지가 깔려 있었다. 배점수는 긴 봉지를 집어들었다. 유통기한이 2달이나 지나 있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웃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 지폐가 들어 있었다. 10,000원짜리 5장, 50,000원짜리 1장도 없었다. 50,000원이었다. 백이철이 당분간 쓸 돈이라고 한 그 돈이 50,000원이었다. 배점수는 봉투를 보따리 안에 넣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폐가 마루 한쪽을 비추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배점순의 손등 위로 빛이 지나갔다. 주름진 손이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수십 년간 물에 담갔다 뺀 손이었다. 설거지통 안에서 그릇을 닦고 행주를 짜고 국솥을 들어 올린 손이었다. 배점수는 그 손을 무릎 위에 놓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백이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아이는 교문 앞에서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다. 배점순이 괜찮다 가라고 등을 밀어도 아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배점순은 교문 밖에서 아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도 서 있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달라진 것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배점순은 눈을 떴다. 해가 더 기울어 있었다. 그림자가 마루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산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왔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더 추워질 것이었다. 배점순은 보따리에서 수건을 꺼내 어깨 위에 걸쳤다. 폐가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다. 문짝이 없었다.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바닥 장판이 들떠 구겨져 있었다. 구석에 신문지 뭉치가 있었다. 오래된 신문이었다. 누렇게 변색되어 글자가 흐릿했다. 누군가 여기서 산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배점순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루가 나았다. 바람이 통하는 쪽이 나았다. 밀폐된 방 안의 곰팡이 냄새보다 차가운 바람이 나았다. 그녀는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갔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붉은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다. 별이 하나 떴다. 이어서 둘, 셋. 산속의 밤하늘은 도시와 달랐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배점순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별이었다. 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풀숲에서 귀뚜라미가 울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도 들렸다. 폐가의 지붕 위에서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배점순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추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다. 수건 한 장으로는 부족했다. 보따리에서 옷 한 벌을 더 꺼내 무릎 위에 덮었다. 그래도 추웠다. 발끝이 시려왔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배점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 안쪽에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것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종류의 차가움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이 산속에 버렸다. 월 250만 원이 아까워서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를 폐가에 두고 갔다. 배점순은 그 사실을 가만히 씹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씹어서 삼켰다. 그리고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 안에 종이가 있었다.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다른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배점순은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별빛만으로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보따리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화면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아래로 글자가 드러났다. 등기권리증,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명 광명빌딩, 지상 18층, 소유자 배점순. 종이 위에 글자는 선명했다. 접힌 자국이 깊어 글자 일부가 흐릿해진 곳도 있었지만 이름 석자는 분명했다. 배점순. 시가 300억 원 상당의 오피스 빌딩 소유자의 이름이 몸빼바지를 입은 이 노인의 이름과 같았다. 배점순은 종이를 다시 접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원래의 접힌 자국을 따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동작을 그녀는 수천 번은 반복해왔다. 꺼내고 펼치고 확인하고 다시 접어넣는 이 동작을 30년 전 일이었다. 그때 강남은 지금과 달랐다. 역삼동 일대는 논밭이 대부분이었고 허허벌판에 건물 몇 채가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쪽 땅을 사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했다. 남편 배태식도 같은 말을 했다. 그 돈이면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더 열자고 돈을 땅에 묻어버릴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 백이철은 그때 중학생이었다. 아버지 편을 들며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배점순은 듣지 않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다듬었다. 파를 묶고 마늘을 까고 고추를 봉지에 담았다. 손이 트고 갈라져 겨울이면 피가 배어나왔다. 좌판을 접은 뒤에는 근처 식당으로 갔다. 점심 장사가 끝난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솥을 씻고 바닥을 쓸었다.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그렇게 번 돈을 모았다. 한 푼, 두 푼,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봉투에 넣고 또 넣었다. 남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식당 사장님에게 부탁해 사장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 통장에 돈을 넣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그
금액이 모이기 시작했다. 역삼동 땅을 처음 산 것은 배점순이 42살 되던 해였다. 논 한 떼기 크기의 땅이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흙바닥에 말뚝 하나 박혀 있고 그 옆으로 수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배점순은 그 말뚝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빈 논을 지나갔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그녀 혼자 서 있었다. 그 뒤로도 배점순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 시장은 계속되었다. 식당 설거지도 계속되었다. 돈이 모이면 땅을 더 샀다. 옆에 땅이 나오면 샀고 그 옆에 땅도 나오면 샀다. 남편 배태식은 끝내 모르고 죽었다. 가남이었다. 배점순이 50살 되던 해 배태식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배점순은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새벽 3시에 시장으로 갔다. 좌판을 펼쳤다. 쉴 수가 없었다. 강남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였다.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이 올라갔다.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생겼다. 사람이 몰려들었다. 배점순의 땅 위에도 건물이 올라갔다. 처음에는 작은 건물이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임대를 놓으니 돈이 들어왔다. 그 돈으로 다시 옆 땅을 샀다. 건물을 더 올렸다. 배점순은 이 과정을 혼자 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다. 변호사가 한 명 있었다. 오판규. 배점순이 처음 땅을 살 때 등기를 맡겼던 젊은 변호사였다. 그때 오판규는 30대 초반이었고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배점순이 몸빼바지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오판규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러나 배점순이 내민 돈뭉치와 단호한 눈빛 앞에서 오판규는 질문을 멈추었다. 그때부터 30년이었다. 오판규는 배점순의 모든 거래를 처리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임대 계약을 맺고 세금을 내는 모든 일을 오판규가 했다. 배점순은 결정만 내렸다. 여기를 사라. 여기를 올려라. 여기는 아직 기다려라. 그녀의 판단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오판규는 30년간 그것을 지켜보았다. 광명 빌딩이 완공된 것은 7년 전이었다. 지상 18층 역삼동 한복판에 서 있는 그 건물은 배점순이 4층짜리 상가를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었다. 시공비만 수백억이 들었다. 배점순의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자 월 임대료가 2억 5천만 원씩 들어왔다. 배점순은 그 돈을 오판규에게 맡겼다. 자신은 쓰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들 백이철은 몰랐다. 며느리 양혜경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배점순은 그것을 원했다. 이유가 있었다. 백이철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다. 무역업이라고 했다. 배점순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다. 배점순은 그때마다 돈이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겨우 살림이나 한다고 했다. 백이철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도 없냐고. 다른 집 어머니들은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러냐고 했다. 백이철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했다. 빚이 남았다. 배점순에게 다시 찾아와 빚을 갚을 돈을 달라고 했다. 배점순은 통장을 보여주었다. 잔고 32만 원. 그것이 어머니의 전부라고 생각한 백이철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며느리 양혜경은 그 뒤로 배점순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현관문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했다.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했다. 배점순은 지켜보았다. 1년, 2년, 3년 아들이 변하기를 기다렸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면서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백이철은 변하지 않았다.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대신 또 다른 사업을 벌였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다시 빚이 늘었다. 양혜경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카드값이 밀려 있었다. 백이철의 신용은 바닥이었고 양혜경의 카드는 한도가 차 있었다. 배점순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판규를 통해 아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빚이 얼마인지, 어디서 빌렸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배점순은 숫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를,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기를 기다렸다. 기다림은 오늘 끝났다. 아들은 어머니를 폐가에 버렸다. 월 250만 원이 아까워서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산속에 두고 갔다. 배점순은 폴더폰을 열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3개 있었다. 백이철, 오판규, 식당 사장님. 그녀는 오판규의 이름을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렸다. 오판규가 받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오판규는 배점순의 전화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배점순은 말했다. 끝났다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떨림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다. 10분 뒤에 백이철에게 모든 것을 알리라고 했다. 빌딩의 존재를,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임대 수익의 규모를 전부 알리라고 했다. 오판규는 잠시 침묵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배점순은 알고 있었고 오판규도 알고 있었다. 오판규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 뒤의 조치도 실행하겠느냐고. 배점순은 그렇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배점순은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등기권리증 옆에 폰이 들어갔다. 주머니가 볼록해졌다. 그녀는 마루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몸을 세웠다. 보따리를 챙기지 않았다. 비닐봉지도 봉투도 두고 갔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폐가 마루를 내려섰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풀이 발목을 스쳤다. 이슬이 바짓단을 적셨다. 배점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흘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오판규가 보낸 차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30년간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배점순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폐가에는 보따리와 비닐봉지 그리고 5만 원이 든 봉투만 남았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움직였다. 마루 위에 낙엽이 흩어졌다. 산새가 울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백이철은 산길을 내려오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양혜경이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었다. 산 냄새가 싫다며 코를 찡그렸다. 백이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국도에 진입했을 때 양혜경이 입을 열었다. 이제 그 돈으로 뭘 하겠냐고. 매달 250만 원이 빠지지 않으니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백이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양혜경이 다시 말했다. 어차피 시골 노인들은 저렇게 산다고. 건강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 백이철은 백미러를 보았다. 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오판규. 백이철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끔 언급한 적 있는 법률 관련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오판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다. 백이철 씨라고 확인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배점순 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광명 빌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지상 18층, 시가 300억 원 상당, 월 임대 수익 2억 5천만 원. 이 모든 것이 배점순 명의라고 했다. 백이철의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졌다. 차가 차선을 넘어갔다. 맞은편에서 경적이 울렸다. 양혜경이 비명을 질렀다. 백이철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차를 갓길로 세웠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차가 멈추었다. 백이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입술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양혜경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백이철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판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배점순 씨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삐 하는 소리가 나고 화면이 꺼졌다. 백이철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귀에 댄 채로 굳어 있었다. 양혜경이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하며 무슨 전화냐고 다그쳤다. 백이철이 입을 열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300억짜리 빌딩이라고 더듬거리며 내뱉었다. 양혜경의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다. 그러다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시장에서 팝하는 할머니가 무슨 300억이냐고 했다. 그러나 백이철의 얼굴을 보고 웃음이 멈추었다. 백이철의 눈에 핏줄이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양혜경도 알아차렸다. 백이철이 차를 돌렸다. 갓길에서 유턴하여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갔다. 엑셀을 밟았다. 속도가 올라갔다.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 흘길로 진입했다. 차체가 덜컹거렸다. 양혜경이 손잡이를 잡으며 천천히 가라고 소리쳤지만 백이철은 듣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쥐고 산길을 올랐다.
폐가에 도착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무너진 담장이 빛 속에 드러났다. 백이철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발이 흙에 빠졌다. 구두가 지늘게 묻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마루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없었다. 마루 위에 보따리가 있었다. 비닐봉지가 있었다. 5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그 옆에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배점순의 지팡이였다. 10년 넘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 그리고 그 옆에 깨진 액자가 하나 있었다. 백이철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에 금이 가 있었다. 사진이 보였다. 가족 사진이었다. 백이철이 20살 때 찍은 것이었다. 배태식과 배점순 그리고 젊은 백이철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었다. 배경에 파란 천이 깔려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유리에 금이 가서 백이철의 얼굴 위로 선이 하나 지나가 있었다.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글자가 있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다. 획이 고르지 않았다. 노인의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다.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7글자가 적혀 있었다. 백이철의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다. 마루 바닥에 부딪혀 유리가 더 깨졌다. 백이철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나무 바닥에 부딪혔다. 통증이 왔지만 느끼지 못했다. 양혜경이 뒤에서 어머니가 어디 갔냐고 소리쳤지만 백이철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 속의 폐가에서 깨진 사진을 앞에 놓고 백이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양혜경이 백이철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를 찾아서 빌딩 이야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다그쳤다. 백이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양혜경을 보았다. 양혜경의 눈에 어머니를 걱정하는 빛은 없었다. 300억이라는 숫자만 들어있었다. 차를 타고 산을 내려왔다. 백이철은 오판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3번째, 4번째, 5번째. 오판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백이철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천장을 보았다. 양혜경은 새벽에 잠이 들었다. 백이철만 깨어 있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아침 8시였다. 백이철이 문을 열자 서류 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배달한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자산 동결 통지서였다. 백이철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백이철은 서류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글자가 흐려졌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다. 눈에 물기가 차올라서였다. 이틀째 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건물 임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했다. 건물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다.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이철은 전화를 받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사흘째 차량 회수 통보가 왔다. 백이철이 타고 다니던 차는 리스 차량이었다. 리스 보증을 선 것이 배점순 명의의 자산이었다. 그것이 해지되면서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백이철은 주차장에 서서 차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나흘째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다. 단골 거래처 3곳이 동시에 거래를 중단했다. 이유를 묻자 상부 지시라는 말만 돌아왔다. 백이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서 있는 땅 아래까지 어머니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닷새째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백이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배점순 명의였다. 백이철은 그것조차 몰랐다. 양혜경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전세 보증금을 대줬고 그 뒤 매매로 전환할 때도 배점순이 돈을 댔다. 등기에는 배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이철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혜경이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백이철에게 쏘아붙였다. 백이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양혜경은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당장 찾아가서 빌어야 한다고 했다. 300억인데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백이철은 깨진 가족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글자를 떠올렸다.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그 7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엿새째 짐을 쌌다. 양혜경이 옷가지를 캐리어에 넣고 백이철은 서류와 통장을 챙겼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카드는 모두 정지되어 있었다. 현금 10만 원, 캐리어 2개,
그것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양혜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이철도 마찬가지였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였다. 차갑고 가늘었다. 우산이 없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비를 맞았다. 양혜경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백이철의 양복 어깨가 젖었다. 찜질방을 찾았다. 1인당 10,000원이었다. 20,000원을 내고 들어갔다. 잔고가 80,000원이 되었다.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천장에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양혜경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백이철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틀간 찜질방에서 지냈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양혜경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다. 셋째 날 아침 양혜경이 캐리어를 끌고 일어섰다.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겠다고 했다.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다. 백이철은 양혜경을 보았다. 양혜경은 백이철을 보지 않았다. 찜질방 출구로 걸어가는 양혜경의 뒷모습을 백이철은 지켜보았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혔다. 양혜경이 사라졌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백이철은 알고 있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간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었다. 300억의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 양혜경에게 백이철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빚만 남은 사내였다. 혼자 남았다. 찜질방 구석에 앉아 백이철은 벽을 보았다. 회색 벽이었다.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다. 천장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벽을 보았다. 백이철은 찜질방을 나왔다. 캐리어를 끌고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걸었다. 한참을 걷다 공원이 나왔다. 벤치가 있었다. 백이철은 벤치에 앉았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였다.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백이철의 이마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공원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백이철은 그들을 보았다. 자신과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다. 어제까지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는데 오늘은 벤치에 앉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벤치에 앉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 배가 고팠다. 주머니를 뒤졌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뜨거운 물을 붓고 공원 벤치로 돌아왔다. 라면을 먹었다. 국물이 입안에서 뜨겁게 퍼졌다. 허기가 조금 가셨다. 밤이 왔다. 공원 벤치에 누웠다. 캐리어를 베개 삼아 고개를 기댔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 위에 떨어졌다. 벌레가 가로등 주위를 돌았다. 바람이 불었다. 추웠다. 캐리어에서 옷 한 벌을 꺼내 덮었다. 그래도 추웠다. 잠이 들지 못한 채 백이철은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가로등 불빛 너머로 별이 보였다. 도시의 밤하늘이라 별이 적었다. 희미한 빛이 두어 개 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직 어두운 새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깬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였다.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보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지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채소를 다듬고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다.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솥을 씻고 밤 10시에 돌아왔다. 그 생활을 30년. 백이철은 벤치에 누운 채 그 30년을 생각했다.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어머니가 새벽에 나갈 때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모을 때 사업한다며 빚을 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을 때 양혜경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폐가에 버렸다. 250만 원이 아까워서 백이철은 팔로 눈을 가렸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백이철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뻣뻣했다. 등이 쑤시고 목이 굳어 있었다. 공원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서 할머니 한 명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리어카 위에 폐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등이 굽어 있었다. 두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온 힘을 주어 끌고 있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백이철은 멈춰서서 그 할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있었다. 몸빼바지를 입고 새벽 시장에서 팔을 묶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식당에서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백이철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고맙다며 비켜섰다. 백이철이 리어카를 끌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팔에 힘을 주어 당기니 어깨가 당기고 허리가 욱신거렸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 수거업소까지 가서 폐지를 부렸다. 할머니가 받은 돈은 9,000원이었다. 할머니는 9,000원을 주름진 손으로 꼼꼼하게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백이철은 그 모습을 보았다. 9,000원. 그 돈을 위해 할머니는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녔다. 백이철이 커피 한 잔 값으로 쓰던 돈이었다. 양혜경이 네일아트 한 번에 쓰던 돈보다 적었다. 백이철은 그 자리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알려주었다. 어디 가면 폐지가 많은지,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어떤 종이가 값이 나가는지. 백이철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하루가 지났다. 백이철은 종일 걸었다. 골목을 돌고 건물 뒤를 뒤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앞에서 박스를 꺼내 접었다. 끈으로 묶어 리어카에 실었다. 리어카는 할머니가 빌려준 것이었다. 낡아서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끌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나서 폐지를 팔았다. 7,000원이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주운 폐지의 값이 7,000원이었다. 백이철은 구겨진 1,000원짜리 7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았다. 손에 종이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 피가 마른 자국이 갈색으로 남아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종일 숙이고 다녀서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무릎도 아팠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7,000원. 어머니가 30년간 모은 돈은 이 7,000원이 수만 번 쌓인 것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돌아오는 하루의 값이 이 정도였을 것이다. 그것을 30년, 1만 날이 넘는 시간, 그 시간의 무게가 백이철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7,000원을 쥔 채 백이철은 길 위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구겨진 양복을 입은 채 리어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 보았다. 백이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7,000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눈에서 물이 흘러 턱을 타고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리어카 옆에서 백이철은 소리 없이 울었다. 2년이 흘렀다. 백이철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눈을 뜨면 고시원 천장이 보였다.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는 좁은 방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환풍기 옆이라 열면 소음이 들어왔다. 백이철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했다. 복도 끝 공용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식당으로 걸어갔다. 20분 거리에 있는 분식집이었다. 백이철은 그곳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새벽에 출근해서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다. 국솥에 물을 올리고 그릇을 꺼내 정리했다. 사장님이 출근하면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밀린 그릇을 닦았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기름때를 벗겼다. 오후 3시에 식당 일이 끝났다. 그 뒤에는 리어카를 끌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 2년 동안 백이철은 어디에 폐지가 많은지 알게 되었다. 오피스 건물 뒤편, 재개발 지역 주변, 대형마트 뒷골목, 정해진 루트가 있었다. 리어카를 끌고 그 길을 돌며 박스를 모으고 신문지를 모으고 묶어서 실었다. 저녁이 되면 폐지를 팔았다. 많은 날은 10,000원, 적은 날은 5,000원. 그 돈을 고시원비와 밥값으로 쓰고 남는 것을 모았다. 봉투에 넣어 고시원 방 구석에 두었다. 손이 달라져 있었다. 2년 전의 손이 아니었다. 물에 불어 허연 손이 이제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손톱 사이에 때가 끼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다. 관절이 굵어졌다. 악력이 생겼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면 힘줄이 손등 위로 붉어졌다. 얼굴도 달라져 있었다. 볼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드러났다.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거무스름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40대 후반이었지만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식당 일을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았다. 저녁 7시에 폐지를 팔았다. 8,000원이었다.
8,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리어카를 끌어 제자리에 세워둔 뒤 걸었다. 발이 강남역 쪽으로 향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습관처럼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2년 동안 몇 번이나 이 길을 걸었는지 모른다. 걸을 때마다 같은 곳에서 멈추었다. 광명 빌딩 앞이었다. 18층짜리 건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유리 외벽에 조명이 반사되어 건물 전체가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다. 회전문 안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건물 앞 화단에 꽃이 심겨 있었고 경비원이 입구에 서 있었다. 백이철은 건물 맞은편 인도에 섰다. 구겨진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올려다보았다. 이 건물이 어머니의 것이었다. 몸빼바지를 입고 시장에서 팔을 팔던 어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 5만 원 봉투를 당분간 쓸 돈이라고 마루에 놓아두어도 아무 말하지 않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건물이 저기 서 있었다. 백이철은 무릎을 꿇었다. 인도 위에 서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백이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 차가운 보도블록이 이마에 닿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사람들이 빙 돌아 지나갔다. 누군가 취객인 줄 알고 혀를 찼다. 백이철은 듣지 못했다. 몸을 일으켰다. 바지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털지 않았다.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회전문 앞에 서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 백이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다. 백이철은 오판규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백이철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경비원이 로비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올라가시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구겨진 점퍼, 거무스름한 얼굴, 갈라진 손. 2년 전의 백이철이 아니었다. 거울 속의 사내는 백이철이 폐가에 버린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15층에서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사무실이 있었다. 문 앞에 오판규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다. 백이철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문을 두드렸다. 오판규가 문을 열었다. 30년 전 젊은 변호사였던 사람은 이제 6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오판규는 백이철을 보았다. 2년 전과 다른 모습을 위아래로 한 번 훑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들어오라고 했다. 백이철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가죽 소파와 책장이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다. 오판규가 맞은편에 앉았다. 백이철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등을 기대지 않았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았다. 백이철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구겨지고 때가 묻은 봉투였다. 안에 지폐가 들어 있었다.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여 있었다. 10,000원짜리도 몇 장 있었다. 10만 원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다. 백이철은 봉투를 오판규 앞에 놓으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자신이 모은 전부라고 했다. 어머니가 30년간 이런 돈을 모아 빌딩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손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7,000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안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말했다. 오판규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백이철을 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이 2년 전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오판규가 일어섰다. 따라오라고 했다. 복도를 지나 다른 문 앞에 섰다. 오판규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다. 낮고 가는 목소리였다. 백이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이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다. 책상 앞에 배점순이 앉아 있었다. 몸빼바지가 아니었다. 깔끔한 남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 비녀를 꽂고 있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의자에 앉은 자세가 반듯했다. 배점순이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선 사람을 보았다. 백이철은 움직이지 못했다.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었다. 눈가에 기미가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다. 2년 전 폐가 마루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눈이었다. 배점순의 표정은 차가웠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들을 보고도 반기지 않았다. 눈빛이 백이철의 모습을 훑었다. 구겨진 점퍼, 거무스름한 얼굴, 갈라진 손. 배점순의 시선이 그 손에서 멈추었다. 잠깐이었다.
다시 얼굴로 올라왔다. 백이철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책상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사무실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백이철은 말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찜질방에서 지낸 것,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잔 것,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돈 것,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한 것, 새벽에 일어나 바닥을 쓸고 그릇을 닦고 솥을 씻은 것,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픈 것, 하루 종일 일해서 7,000원을 받은 것, 그 7,000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의 30년을 생각한 것, 목소리가 떨렸다. 중간에 몇 번 끊겼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에 쌓인 긴 물건이었다. 종이를 벗기자 지팡이가 나왔다. 새 지팡이였다. 나무 지팡이였다. 광택이 나지 않는 소박한 것이었다. 백이철이 고시원 근처 목공소에서 사장님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었다. 손잡이 부분을 둥글게 깎아 쥐기 편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어머니 손에 맞게. 백이철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어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배점수는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새 나무의 결이 보였다. 손잡이가 둥글게 깎여 있었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 보였다. 배점순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들의 손을 보았다. 갈라지고 거친 손이었다.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다. 30년간 물에 담갔다 빼며 그릇을 닦던 자신의 손과 배점순이 지팡이를 받았다. 두 손으로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지팡이의 나무 결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천천히 쓸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이 된 것 같다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백이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이를 악물어도 멈출 수 없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배점순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책상을 돌아 아들 앞에 섰다. 작은 손이 백이철의 머리 위에 놓였다. 거친 손이었다. 마디가 굵고 주름이 깊은 손이었다. 그 손이 아들의 머리를 쓸었다. 천천히 아이를 다독이듯. 백이철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배점수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백이철이 어머니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은 체구가 팔 안에 들어왔다. 뼈가 만져졌다. 어깨가 얇았다. 이 작은 몸으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식당에서 솥을 들어올리고 300억짜리 빌딩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작았다. 배점순도 아들을 안았다. 두 팔로 아들의 등을 감쌌다. 등이 넓어져 있었다. 2년 전의 등이 아니었다. 리어카를 끌고 짐을 나르며 단단해진 등이었다. 오판규는 문 밖에서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한참이 지났다. 배점순이 먼저 몸을 뗐다.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들여다보았다. 볼이 거칠었다. 눈 아래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눈이 달라져 있었다. 2년 전의 눈이 아니었다. 돈을 쫓던 눈이 아니었다. 사람의 눈이었다. 배점수는 탁자 위에 놓인 백이철의 봉투를 집어들었다. 구겨지고 때가 묻은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배점수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두 손으로 꼭 안았다. 3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10만 원이 든 봉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안고 있었다. 백이철은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고시원 천장을 보았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걸어갔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다. 국솥에 물을 올리고 그릇을 꺼내 정리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점심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백이철은 앞치마를 벗고 식당 문을 나섰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차갑지만 햇볕이 따뜻했다. 백이철은 리어카를 끌러가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백이철은 그 사이를 걸었다. 걸음이 가벼웠다. 저녁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이었다. 팔을 뻗으면 벽에 닿는 방이었다. 백이철은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식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바닥을 쓸고 그릇을 닦을 것이다. 손이 더 거칠어질 것이고 허리가 더 아플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머니가 30년간 걸어온 길 위에 이제 아들도 서 있었다.